죄질과 형량입니다. 또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나왔네요. 성폭행 여고생 극단적인 선택, 가해자는 감형입니다. 아니 제목만 들어도 좀 사실 교수님 좀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가해자는 현재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최근 그 파기환송심에서 좀 기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인데 사실 이제 그 숨진 스스로 목숨을 안타까운 선택을 한 A양 같은 경우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학교 선배였는데요. 네. 그 B군이 이제 학생인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에 법정 구속됐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서 2심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는 사실 7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감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성폭행을 당했고 완치한 상태에서 본인의 한거 불능 상태에서 그런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그 감형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마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엄벌을 내려달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너무 억울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참 그 10대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얼마나 꽃다운 나이인데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좀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딸을 잃은 것만으로도 정말 그 마음을 다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가해자가 또 이제 이어진 재판에서 감형을 받으니 가족들의 상심 너무 클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클 수밖에 없죠. 이 가족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딸을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게 부모님은요. 마음에 대못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저도 뭐 딸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만 그거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한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죄의 대가를 제대로 법원이 내리지 않은 부분에 때문에 이 부모 입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는 3년 가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오열을 했고요.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아이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가해자의 가족들도 수치심과 고통, 상처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합의를 종용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괴롭히 2차 가해를 했다는 말은 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같이 합의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재판하는 동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느꼈을 상실감과 아무도 우리 사회가 또 사법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겠습니까? 누구한테 그렇죠. 기대겠어요? 힘없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부모는 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상실감이 커졌다는 거죠. 결국은 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 게 피해자 가족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더더욱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해요. 이 사건의 경위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2019년 6월 28일 날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월 28일 늦은 밤에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학교 3학년 B군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교제 중이었는데 이제 B군과 A양이 한 컨테이너에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B군 같은 경우는 소주 반 병을 마시고 구토를 했다고 하고요. A양이 나머지 한 병 반을 마셨는데 그리고 나서 A양은 B군이 집으로 갈 무렵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B군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깨보니까 B군이 위에 있어서 밀어내거나 위에 있었는데 그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밀어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의 증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왜 감형이 됐냐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이제 기소가 됐던 건 강간치상이었어요. 네, 이제 맞아요. 상해를 입었던 거죠. 그랬었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족들과 이제 검찰 측에서는 강간치사로 네.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그랬었죠.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이제 변론이 종결한 이후에 발생한 이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간치사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가해자가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측면, 그리고 이 인과관계가 이 애초에 그 강간행위 때문에 이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 좀 피해자나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제 이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만약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꽃다운 나이에 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2차 가해와 그다음에 가해자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괴롭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고 하면 이 여학생이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끊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결국 성폭행에 있었고, 그 성폭행 이후에 반성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괴롭히고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게 과연 사망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이냐. 그 포괄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단순히 그냥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과연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차 가해나 아니면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결국 아이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본인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절박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작용해서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죽음은 결국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텐데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해서 결국 감형이 되는 사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최근에도 대형 매장의 어떤 그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 받아서 논란이 된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 보세요. 이 사건을 보면요. 매장에 찾아온 A씨가 청소년으로 보이는 옷차림의 10대 여학생 2명이 잇따라 접근해서 뒤를 따라가서 추행을 했어요. 그건 일부러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 사람이 그리고 매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을 끌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행하고 네. 장 보고 있는 사람을 그냥 다짜고짜 완력을 이용해서 화장실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아까 스토킹 범죄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거리에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살고 어떻게 마트에 갈 수가 있습니까? 마트라고 하는 장소는 누구에게나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장을 보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다니요. 그런 행동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 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불안해서 과연 살겠냐는 거예요. 왜 과연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이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사실은 CCTV에도 다 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충분한데 집행유예로 뭐 풀어줬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말은 또 이래요. 재판부가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도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행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죠. 맨날이라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런 네. 건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요? 아니요.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재판받기 전에 반성문 매일 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물론 그중에 반성을 진짜로 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나와서 그럼 다시 범죄 안 합니까? 그게 뭐 진실일 수도 있겠죠. 뭐 좋습니다. 진실이 아닌 경우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감형받기 위해서 반성문 써라. 그렇죠. 근데 이거를 100% 믿어서 반성하는 태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죄질로 봐서는 이런 분들이 사회와 일정 부분 격리돼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변호사님한테 묻고 싶어. 성범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요인 이게 지금 얘기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형량을 제공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판결에 나왔던 얘기들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 전과가 있는지 예. 내지는 뭐 동정 범행을 저질렀던 그런 이력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게 되고 범행 동기 내지는 그 범행 직후에 예. 뭐 사과하고 반성하고 합의하려는 태도를
보였는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양형에서는 이제 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또 폭력을 양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접근하려고 하고 함부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든 뭐 피해자의 가족이든 자꾸 접근하려고 하면서 제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사실 뭐 죄질이 아무리 무거워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뭐 합의, 뭐 반성 이런 걸로 좀 처벌이 경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끊임없이 해보게 되는데 교수님 뭐 이와 관련된 뭐 성범죄 관련 이슈라든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이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형법이 적용이 이런 중한 상황에서는 된 거긴 하지만 뭐 미성년자의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선 후보들 뭐 입장을 표명한 것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이제 소확행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아이들의 신체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범죄도 보면 최근에는 막 그 청소년들이 범죄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처벌 안 받아. 너무 화가 나죠. 사실 이런 건 말도 안 화가 되죠. 나요. 근데 범죄 행동을 보면요. 어른들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집단으로 한 아이를 린치를 가하고 폭행을 하고 뭐 쇠파이프를 동원하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처벌 안 받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라고 그러잖아요. 하죠. 네. 예, 그 나이를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나 아니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촉법 소년의 나이를 좀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줄일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기 자녀들을 좀 더 빼내는 이런 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연령대를 낮추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전과 우리가 처음에 민법을 만들고 이런 법률을 만들 때보다 좀 사회가 변하고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사실 아이들이 요즘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아이들이 아니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고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너무 많은 영상을 접할 수 있고 그에 맞게 그런 나이 기준도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고 다만 정말 교화와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으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연령은 낮추되 맞아요. 또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또 반성과 교화로 우리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그럴 청소년들은 또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그럼요.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